본격적으로 위상수학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상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기로 하죠. 지금 이 강의에서는 위상수학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식으로 수학계에 기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A에서 B까지 거리가 B에서 A까지 거리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리면 B에서 A까지 가는데도 항상 1시간이 걸리는가요?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 아래에서 산 정상까지 1시간이 걸리지만 정상에서 아래까지는 40분이면 내려올 수 있죠. 또 1층에서 15층까지 올라가려면 10분이 걸리지만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오는 데는 5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전부 다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그런 예죠. 그러면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예가 아니라 평면상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갈 때 5분이 걸리면 B에서 A 지점까지 가는데도 5분이 걸리는가요? 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럭 사이의 자동차 이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도시에 가면 일방통행도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지도인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려면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용해서 갈 경우 A에서 B까지 이렇게 한 블럭 쭉 달려가면 되죠. 근데 B에서 A까지 올 때는 이 길을 반대로 올 수가 없으니까 이 자동차 일방통행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그 다음 다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한 블럭 움직일 때 5분이 걸린다 그러면 5분은 너무 한 1분이 걸린다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렇게 오면 적어도 한 3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1분, B에서 A까지 갈 때 걸리는 시간 3분. 이와 같이 평면상에서도 어떤 제약 조건이 있음으로 해서 시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하학은 A에서 B 사이의 거리가 B와 A 사이의 거리가 일치할 경우에만 기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하학은 매트릭을 가지고 생성하는데요. 매트릭의 조건 중에 공리 중에 하나가 A에서 B까지 거리와 B에서 A까지 거리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기하학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를 연구할 수가 없죠. 결국 위와 같은 경우는 어디서만 다룰 수 있느냐? 위상수학에서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즉 위상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현대의 두 번째, 거리 개념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죠. 현대에 오면서 그리스 시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거리 개념이 소멸되고 그 대신 시간의 개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전에는 한 500m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근데 또는 뭐 4km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차로 5분 걸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는 시간에 대한 경제적 개념의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그런 의미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거나 하는 게 전부 경제적인 개념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보죠. 서울에서 청주까지 대략 한 130km 됩니다. 청주에서 음성까지는 대략 30km쯤 됩니다. 서울에서 음성까지는 110km쯤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음성을 갈 때 당연히 110km니까 서울에서 음성 가는 시외버스를 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서 음성을 갈 경우 서울 음성 차편을 이용하는 것보다 서울에서 청주를 거쳐서 음성을 이용하는 게 빠를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청주는 5분이나 1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있고요. 청주에서 음성도 20분에 한 대씩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음성 가는 버스는 1시간에 한 대, 또 어떤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대밖에 없을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서울에서 음성을 직접 가는 것보다 서울에서 청주를 거쳐서 음성을 가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리적 거리가 시간의 문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자동차로 10분 거리가 이제는 시간의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시간의 문제는 결국 뭐냐? 얼마나 자주 연결편이 있는가 하는 연결의 문제로 또 바뀌게 됩니다. 즉 청주 서울 130km이지만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있고, 여기 청주 바로 옆에 상달리라는 곳이 있는데 대략 거리가 한 10km 되는데, 상달리에서 청주 시내 나오는 버스가 3시간에 한 대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10km지만 청주와 상달리 왕복하는데 가서 일을 보고 나오려면 최소한 6시간이 걸리죠. 근데 청주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10분 간격으로 버스가 있으니까 대략 청주 서울 가는데 1시간 반이면 됩니다. 그럼 가서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가서 1시간 정도 일을 보고 다시 1시간 반 버스를 타고 오더라도 4시간이면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보다 얼마나 자주 연결편이 있느냐, 즉 연결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거죠. 자, 항공편의 유무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울 워싱턴은 매일 5편의 항공기가 왕복하는데요. 대략 한 15시간쯤 걸립니다. 근데 서울과 평양은 훨씬 가깝죠. 하지만 항공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워싱턴 가는 게 더 쉬울까요? 서울에서 평양 가는 게 쉬울까요? 이와 같이 항공편이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죠. 제주에서 서울은 대략 5분 간격으로 항공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소요시간은 한 55분 정도 걸리죠. 제주에서 군산은 하루에 2번밖에 항공편이 없습니다. 근데 거리는 가까워서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출발해서 군산에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게 더 빠른지, 아니면 서울 가서 일을 보고 오는 게 더 빠른지, 어떤 게 더 빠를 것 같나요? 자, 세 번째로 전화해선의 유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청주에서 워싱턴까지 전화할 수 있죠. 001 어쩌고 저쩌고 누르면 되죠. 그죠? 그런데 청주와 평양 전화할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또 5번째, 유통 루트의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할인점이라든가 동네 편의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 편의점에 물건을 배송하는 물류 루트를 어떻게 짜느냐 하는 게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상품의 보급에 걸리는 그런 물리적 제한이 최근에 와서 없어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프로그램, 특히 우리 윈도우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에 나왔을 때 윈도우 3.0이 나왔었는데요. 그 다음에 윈도우 95 나왔고, 그 다음 윈도우 98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그런 프로그램이 전 세계 보급에 걸리는 시간이 심한 경우에는 1년, 또 짧은 경우에는 1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윈도우 3.0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보급하는데 실제로
디스켓에 들어있는 상품을 전 세계에 발송을 해서 그걸 구입해서 깔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10이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고 그냥 다운하면 되죠.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바로 되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급이 됩니다. 상품도 인터넷 주문을 통해서 특급 우편을 이용할 경우 뭐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죠. 요즘 해외 직구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아마존에서 주문해도 뭐 일주일이면 오고 또 뭐 중국에 주문하면 뭐 한 일주면 오고 그러죠. 그다음 여섯 번째, 새로운 학술 이론도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돼 전 세계가 동시에 연구가 가능합니다. 유전공학, 나노물리학, 천문학 같은 발견 이런 게 발표되자마자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돼서 바로 나오죠. 그래서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중요한 학술 발표를 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교통, 통신, 인터넷 등이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빨리 자주 또는 많이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회선이 전화 모뎀이냐 이건 뭐 20, 30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속도가 10mbps냐 100mbps냐 요즘은 뭐 광랜을 사용하죠. 랜도 100mbps 그 다음에 뭐 100기가 요즘 기가랜 나오죠. 이와 같이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 지하철이나 버스가 5분 간격에 있는가 30분 간격에 있는가 또는 2시간 간격에 있는가 이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전화의 경우 자동 다이얼이 되는가 전에는 이제 교환원을 통해서 국제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와 같은 연결성의 문제를 연구하는 수학 분야가 바로 토폴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는 거리가 A에서 B까지 거리와 B에서 A까지 거리가 같을 경우만 연구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결성 문제 또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A에서 B 사이의 거리와 B에서 A 사이의 거리가 다른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토폴로지가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메트릭, 기하학이나 해석학을 하려면 반드시 메트릭이 사용되는데 그런 시대는 가고 이제 토폴로지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학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수학은 크게 분류하면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위상수학, 그리고 응용수학 이와 같이 5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하학과 해석학 분야에서 토폴로지 개념이 나타납니다. 유클리드 공간을 일반화한 것이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제 매트릭 스페이스에 등장해서 이제 토폴로지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죠. 또 물리학, 공학 등이 발전하면서 매트릭이 없는 공간에서 연속성을 다룰 필요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서 포인트 와이즈 컨버전스 이너 펑션 스페이스라든가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 등에서도 연속성을 다뤄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매트릭 스페이스를 일반화하면서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유클리드 공간을 일반화한 게 매트릭 스페이스가 되고요. 또 매트릭 스페이스를 더욱 일반화한 게 바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상 공간이 되었습니다. 토폴로지는 나중에 제너럴 토폴로지, 포인트 셋 토폴로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학부 때 배우는 내용이 제너럴 토폴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정도 수준에서 엘지브라익 토폴로지, 디퍼렌셜 토폴로지, 오더 토폴로지, 그래프 시어리, 낫 시어리, 카타스트로피 이론, 케이오스 이론, 프랙탈 시어리 등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20세기 수학에서의 중요한 진보는 토폴로지를 수학의 한 분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아이디어를 아까 분류했던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등에서 응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수학을 간단히 한번 정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알아봅시다. 수학이란 뭐냐 한 건데요. 수학이란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한 문장으로 딱 정의하면 아주 표현하기 좋은 그런 정의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래서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수학이란 뭐냐? Science dealing with the logic of quantity, shape, arrangement.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즉, 양과 모양과 배열의 논리를 다루는 과학이다. 이렇게 수학을 정했습니다. 자, 대수학. 대수학이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방식의 덧셈 뺄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대수학은 쉽게 얘기하면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덧셈, 실수에서의 덧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곱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이와 같은 연산의 성질들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항등원이 성립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이죠. 자, 그 다음 해석학이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략 거칠게 한번 정의해 본다면 리미트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석학의 기본이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이죠. 미분의 정의가 뭔가요? F'X의 정의가 뭐예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그죠? 이거 다 리미트로 정의돼요. 정적분의 정의는 뭔가요? 정적분의 정의도 리미트죠. 그래서 그 정적분이 이제 나중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부정적분하고도 또 관련을 맺게 되죠. 이와 같이 해석학은 리미트가 없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죠. 그 다음 기하학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기하학. 도형에 관한 성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기하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곡선과 곡면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학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2차원에 있는 곡선 또 3차원 이상의 곡면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죠. 유클리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기하학은 어떤 성질이냐? 강체 변환에 의해서 불변인 곡선과 곡면의 성질. 사형 기하학은 뭐냐? 사형 변환에 의해서 불변인 곡선과 곡면의 성질. 리만 기하학은 리만 변환에 의해서 불변인 곡선과 곡면의 성질을 연구하는 거다. 같이 전부 불변인 곡선과 곡면의 성질들을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럼 토폴로지란 뭐냐? 토폴로지란 위상수학이란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느리거나 줄이거나 휘어서 변하지 않는 성질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학의 분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냐? 느리는 거, 줄이는 거, 휘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위는 뭐냐? 자르는 거, 붙이는 거. 이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성질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위상
변환이란 건데, 즉 위상 변환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성질, 그런 수학의 분야가 위상이다. 위상 수학이다. 그래서 위상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수학의 분야인데 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그 다음에 느리거나 줄이거나 휘거나 해서 불변인 성질을 찾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와 3과 7은 모두 위상동형입니다. 즉 2라고 쓰여있는 뭐 이거를 뭐 고무줄이라 그럴까요? 고무줄을 잘 이렇게 넣으면 3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예. 또 이걸 잘 어떻게 꺾어서 이렇게 넣으면 7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휘거나 줄이거나 느려서 이 숫자 3개는 다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영문자 B하고 숫자 8도 이걸 적당히 잘 이렇게 모양을 좀 흐트러 놓으면 8로 만들 수 있죠. 또 U, V, W 이런 것도 적당히 뭐 휘거나 줄이거나 늘려서 이와 같이 만들 수 있죠. 이런 게 다 위상동형입니다. 그런데 숫자 2와 4는 위상동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는 이렇게 잘 펴면 뭐 일자 모양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이거 4자를 만들려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겹치는 곳이 있죠. 이게 붙이는 거죠, 일종의.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동형이 아닙니다. 숫자 8과 9도 위상동형이 아니죠. 왜냐하면 8을 가지고 9를 만들려면 이걸 잘라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위상동형이 아니다. 세모, 네모, 원등은 다 위상동형이죠. 세모를 적당히 이렇게 잘 조금 모양을 변형시키면 네모로 만들 수 있고 원으로도 만들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이제 2차원에 있는 곡선 종류를 봤는데 이제 3차원에서 면을 생각해보죠. 공하고 야구 방망이는 위상동형이다. 즉 공 모양의 고무로 된 말랑말랑한 그런 입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적당히 잘 느리거나 하면 야구 방망이 형태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위상동형이 됩니다. 머그컵 있죠? 손잡이가 달려있는 커피컵. 머그컵과 도너츠는 위상동형이다. 왜냐하면 머그컵을 잘 컵 부분, 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잘 이렇게 줄이거나 해가지고 쭉 변형을 시키면 도너츠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도너츠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머그컵도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죠. 그래서 머그컵과 도너츠는 위상동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공간이 위상동형이 되느냐, 호메오몰픽한가 하는 게 제너럴 토폴로지, 일반 위상수학의 연구 대상입니다. 어떤 공간이 호메오몰픽하지 않다는 걸 보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S1이라는 것은 원을 얘기해요. 원과 실수, 수직선이 호메오몰픽 안 해요. 위상동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직선을 이렇게 쭉 갖다가 붙여야 원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위상동형 안 하다 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엘지브라익 토폴로지가 필요한데 엘지브라익 토폴로지의 연구 대상이 되죠. 그래서 위상수학은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배운 학부에서 배울 내용들은 제너럴 토폴로지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해석학에서 많이 응용하죠. 물리학에서도 응용하고요. 그다음 엘지브라익 토폴로지는 뭐 대수학에서 응용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응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퍼런셜 토폴로지는 미분계에서 응용하고요. 그다음에 오더 토폴로지는 또 레티스 티어리랑 로직에서 대수학 분야에서 응용하고요. 그다음 카타스트로피 티어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학 분야에서도 응용합니다. 그리고 그래프 시어리는 이제 통신이나 공학 분야의 여러 가지 통신망 이와 같은 데서 많이 응용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우리 토폴로지가 무엇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도를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